자, 이번 시간에는 급성염증, 만성염증 3주차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습과 마찬가지로 수업 중에 풀어보았던 개인 준비도 평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리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번 호중구, 2번 적혈구, 3번 림프구, 4번 대식세포, 5번 보채입니다. 정답은 적혈구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이 그림 하나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혈관 내를 순환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진 호중구, 호상구, 회염기구, 림프구, 단핵구, 혈소판 등이 있죠. 혈소판은 지혈, 손상이 됐을 때 지혈이 일어나게 할 테고 이후에 염증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호중구는 세균의 1차 방어 역할을 하고요. 림프구는 2차 면역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됩니다. 단핵구는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죠. 혈중에 있을 때 단핵구지만 염증 부위 조직 속에서는 대식세포로 된다고 그랬고 탐식 활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내에는 또 단백 성분인 응고인자나 키니노겐, 보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염증 반응을 도와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혈관 내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혈액과 직접 부적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혈액들이 이 부분에 달라붙기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적정한 평활근 세포로서 긴장도를 유지해야지 되고 이 혈액 흐름이 가운데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혈관 내부세포에 문제가 있어도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손상되면 혈관이 찢어지는 거죠. 내부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바깥 부분을 결합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합조직에 아까 단핵구에서 여기로 오게 되면 대식세포로 활동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식세포가 여러 개 뭉쳐있는 게 거대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림프구도 있고 섬유모세포여서 조직이 손상됐을 때 증식을 해서 섬유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상처 부위를 채우기 위해서 증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호중구, 순환세포죠. 적혈구는 아니고요. 림프구, 순환세포죠. 대식세포도 단핵구로 혈중 내에 순환세포로 있다가 조직에 가서 결합조직 내에서 대식세포로서 염증 반응에 관여합니다. 보채, 혈관 내에 호중구나 대식세포의 탐식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하는 단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조건들이다. 옳은 것을 1번 코티졸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치유에 도움을 준다. 코티졸, 스테로이드 제제죠. 이것은 항염증제예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2번 미소가 신생아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371 이런 것도 있었죠. 면역에 저하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균이나 미생물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21일 동안 신생아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생성될 동안은 출입을 금했던 거죠. 자, 3번 방사선, 항암제 치료에 의해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은 골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골수는 아까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순환세포들을 만들어냈죠.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이런 거 모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 골수가 억제되면 이런 염증에 관여하는 세포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죠. 염증 반응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노인은 염증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서 감염에 취약하다. 네, 이것은 정답이죠. 노인들 같은 경우 젊은이들에 비해서 염증에 대한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수돌기형 같은 것도 젊은이들은 금방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서 통증도 쉽게 느끼고 아프다고 느껴서 쉽게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그런 증상이 늦어져서 천공이 돼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염증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삼출성, 과민성 체질은 염증 반응이 잘 치료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죠. 상처가 났는데 진물이 잘 난다. 진물이 나면 상처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이 자주 일어나고 이러는 사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생체 조건들 중에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을 다시 상기해 보면 체질에서는 삼출성이나 과밀성인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재발되기가 쉽다 했어요. 신체 기능으로 보면 면역 및 백혈구 활성도에 따라서 염증 반응은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내분비계나 대사,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염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연령은 생각해 보면 미숙아나 고령자, 신생아 같은 경우는 감염에 취약하다고 했고요. 특히 고령자는 염증 자극에 대한 반응도 민감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양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영양 부족, 특히 비타민 부족 같은 경우 염증 치유 과정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이거 감염성 질환에 감염이 된 거잖아요. 비타민 C를 먹고 푹 자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염증 부위예요. 심재성, 우리 인체 내부에 깊이 발생한 염증보다는 표재성, 피부나 이렇게 겉에 생긴 염증이 치료가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부 깊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골수나 뇌, 척수 등에 염증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환인 경우 당뇨나 대사성 질환, 비만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을 수 있고요. 심한 빈혈, 산소 운반에 문제가 생기죠. 골수 기능 장애, 백혈병 같은 경우죠. 그래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적게 만들거나 만들더라 하더라도 미성숙 백혈구를 만들어내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런 경우에 또 호중구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고요. 출혈이나 부종, 척수 손상 같은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염증 치료가 잘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의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 과정, 약품이나 치료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죠. 방사선 질환, 항암제, 면역 억제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골수 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골수 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되면 백혈구를 잘 만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백혈구의 기능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때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호중구 같은 것은 작용을 못하게 돼서 염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코티졸, 스테로이드라고 했어요. 이것은 항염증 치료제라고 했죠. 그래서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유효한 자극 시 소혈관의 확장에 의해서 주위 혈류량이 증가하고 대사활동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의 징후는 염증의 5가지 징후와 급성 염증 과정을 연결해서 풀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의 5가지 징후는 여기 답가지에 나오는 거죠. 발열, 발절, 통증, 종창, 기능 상실 이렇게 5가지인데 그럼 소혈관이 확장이 됐다. 확장이 됐으면 혈류량이 증가하겠네요. 그쵸? 혈량이 증가하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 혈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세포들도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죠. 호중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세포들이 증가하는데 세포들은 대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운동을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열이 나죠. 대사활동이 증가하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 부위에 발열이 생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증의 5가지 징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열이죠. 발열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혈관 확장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 이 혈류 속에서 세포들도 많겠죠. 그리고 이 세포들에 의해서 대사활동이 많아지게 되면 발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조직부와 온도가 그 염증 부위가 따뜻하죠. 그렇지만 체온보다 더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발적이죠. 빨갛게 붉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혈류가 증가하면 그 혈류 안에 적혈구도 많아질 테고 이에 의해서 적색을 띠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창 같은 경우는 유해한 자극에 의해서 혈액 중 액성 성분, 혈장 성분이죠. 이것이 이제 초갈성이 증가하면서 사이즈로 빠져나가게 돼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종창, 스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스웰링이 일어나면, 종창이 일어나면
주위 조직을 누르게 되죠. 압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또 브라디키닌인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체의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고 신경 말단 부위를 자극하고 압박하면서 통증이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기능적인 저하나 기능 상실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급성 염증 과정의 1단계인 충혈 과정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급성 염증 단계를 우리가 우선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 염증 주요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충혈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체액의 삼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 백혈구 유주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도 함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세동맥이 확장되죠. 사실은 세동맥이 확장되기 전에 신경성 반응이 일어나죠. 깜짝 놀라잖아요. 조직이 상처, 못이나 뭐 이런 것에 찔려가지고 손상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이 주변에 있는 신경에 의해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졌다가 이거는 증상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넓어집니다. 그러면 좁아졌다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확장이 일어나죠. 물론 여기에 있다가 배우는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면서 혈관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럼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류량이 증가가 되겠죠. 혈류량이 증가가 되면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 피가 많아지죠. 그래서 혈구들이 대사활동이 활발하니까 발열이 일어나고 적혈구가 많아지면 발적이 일어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혈류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미는 힘이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정수압이 증가되었다라고 해요. 물의 압력이 혈관에 미치는 게 늘어나니까 혈관벽도 이렇게 세포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밀게 되면 이 사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물 성분인 혈장이 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체액의 삼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물 성분이 빠져나가지만 나중에 보면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화학적 매개 물질에 의해서 이 평활근 세포가 쪼그라들어요.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 관극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분자량이 낮은 물 성분만 빠져나가지만 혈관 내에 풍부한 알부민, 원래 처음에는 분자량이 커져 빠져나가지 못했는데 이 혈관 내피세포 사이의 간격이 커지게 되면 단백 성분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백질 성분이 풍부한 체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삼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나죠? 종장 부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혈장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혈관 내에는 혈장이 적고 세포들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원래 혈관 내에서 혈장과 세포가 같이 있을 때 혈장 성분은 바깥쪽으로 흐르고요. 혈구들은 이 가운데로 흐르게 되는데 혈장 성분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 혈구들이 혈관벽에 붙기 쉬워지겠죠. 특히나 백혈구가 혈관 내피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잘 붙으면 위쪽을 내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손상된 부위로 이렇게 가는데 이때 류코트리엔 보채계중 C5A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 이런 것을 따라서 가죠. 그걸 화학주성이라고 한다고 하였어요. 자, 그리고 급성염증 1단계 충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충혈 반응이라는 것은 혈관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혈관과 혈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손상 직후의 신경 반응에 의해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죠.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세동맥이 다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좁아져서 혈류가 못 흐르다가 갑자기 넓어지니까 피가 확 여기로 몰려오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로 속도가 증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세동맥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는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이 확장된 다음에 세정맥으로 이어지니까 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여기에 혈류 속도,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적혈구가 많아지고 세포들, 백혈구도 많아지면서 대사활동에 의해서 발열, 발적이 유발된다.
급성 염증 초기에 수시간 동안 이런 증상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수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혈관이 확장은 유지되지만 혈류 속도는 좁아졌다 넓어졌을 때 빨라지는데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속도는 점차 감소하겠죠. 그리고 혈관벽을 미는 힘이 높아지면서 혈장 성분이 조직 내로 다량 유출됩니다. 그리고 혈관 내에서 보면 혈액은 농축되는 상태가 될 테고요. 백혈구들이 혈관 내표세포로 붓기 좋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질환 발생 차원에서 보면 이 상태가 되면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조직으로 산소를 잘 보내지 못해서 영양 공급 장애가 발생하고 조직이 부분적으로 괴사가 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1단계 충혈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1번 염증 초기는 화학적 매개물에 의해서 세동맥, 모세혈관, 세정맥이 확장된다. 그렇다고 했죠. 신경성 반응, 그 다음에 혈관성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증가하고 혈량도 늘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고요. 2번 손상 즉시 신경성 반응으로 가장 먼저 일시적으로 세동맥이 수축한다.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요. 3번 확장된 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발열과 발적을 일으킨다. 이것도 맞는 거죠. 4번 체액의 누출과 병소의 백혈구가 축적하고 삼출이 더 진행된다. 네, 이거는 체액의 삼출이니까 2단계가 될 수 있겠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증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급성 염증 과정에서 체액이 혈관벽을 통과해서 세포 관질로 이동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는, 자, 우리가 알았죠? 삼출.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체액만 옮겨가는 거, 혈장 성분만 옮겨가면 여출 또는 누출이라고 합니다. 삼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관의 투과성이 더 항진되어서 혈관 평활근 내피세포가 수축이 되고 혈관 내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서 분자량이 큰 단백성분도 포함돼서 빠져나갈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부종이라고 순환장애를 할 때 다시 살펴볼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내에 혈액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하이퍼레미아 충혈이라고 합니다. 백혈구 유주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염증 부위의 화학 주성에 의해서 세균이 발생하는 물질이나 보채, C5A나 류코트리엔 B4 같은 물질의 유도를 받아서 염증소로 이동하는 것을 백혈구 유주라고 하죠. 유주는 둥둥 떠서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탐식 작용은 호중구하고 대식세포가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이물질이나 괴사된 조직을 세포 내부로 가지고 들어와서 소화시켜서 해결하는 작용을 파고사이토시스 탐식작용이라고 하고요. 부종은 혈관 내 혈장 성분이 세포 외로 빠져나가서 조직 내에 혈장 성분이 많은 것을 부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급성 염증의 2단계 체액의 삼출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체액의 삼출이라고 하는 것은 투과성 증가 기전에 의해서 혈액 내의 혈장 성분 또는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단백 성분까지 포함해서 혈관 밖 세포 사이질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혈장보다 세포 사이질의 수분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학적 중재물, 화학적 매개물에 있어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손상 즉시 히스타민과 브라디키닌, 류코트리엔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될 텐데요. 이것은 혈관 내피세포를 수축시켜요. 혈관 세포들이 이렇게 세포 하나씩 붙어 있는 건데 이 세포가 쪼그라든다고 생각하면 이 세포 사이의 간극이 커지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 성분이 처음에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단백 성분까지 포함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투과성 증가라고 하고요. 염증이 발생하고 나서 한 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가역적 과정이어서 염증 반응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리고 손상이 지속될수록 지연 반응으로서 다른 사이토키닌 매개물, 종양계사인자나 인터루킨 1 같은 것들이 또 분비가 되면서 혈관 내피세포 간격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투과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것은 손상 후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24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요. 체액을 일으키는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가 직접 손상됐을 때요. 혈관이 찢어졌다는 거죠. 많이 찢어지면 혈장 성분, 단백 성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부종이 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심하게 화상, 감염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혈관 내피세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상되면서 누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염증 과정에서 백혈구가 축적돼도 체액의 삼출 과정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호중구가 여기로 와가지고 세균이나 이물질과 싸우게 되죠. 그리고 세균을 해결하지만 호중구도 사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 부위에 이렇게 호중구들이 많이 죽어서 쌓이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고름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때 호중구 안에 있는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호중구 벽이 깨지면서 혈관 주변으로 손상 부위에 퍼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백 성분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체의 단백 성분도 녹이기 때문에 손상 부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축적이 되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일어나서 이 부분으로 해서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혈구의 주화성이란 케모탁시스라고 하죠. 이것은 화학적 유인물질에 의해서 백혈구가 일정한 방향, 어디죠?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한다. 자, 2번 이물질이 백혈구 세포 내로 포식하여 제거하는 활동 뭐죠? 네, 탐식 활동이죠. 파고사이토시스. 3번 신경성 반응에 의해 백혈구가 수축하는 현상 이런 건 없어요. 자, 4번 백혈구가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는 현상. 혈관 내피세포에 달라붙어서 혈관 밖으로 위족을 내서 빠져나갈 거죠. 백혈구 유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혈구가 혈관 안으로 이동하는 현상. 백혈구는 원래는 혈관 안에 있어요. 염증 부위가 있을 때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화학적 요인물질에 의해서 백혈구가 일정한 방향,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백혈구가 화학적 물질을 따라가는 것을 주화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유주 현상은 급성 염증의 3단계로 보고 백혈구가 염증 부위, 손상 부위로 옮겨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계는 혈류량이 급성 염증 단계에서 체액이 삼출이 일어나게 되면 혈구들이 혈장 성분이 적기 때문에 혈관벽에 붙기 쉽워지죠. 백혈구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가장자리로 옮겨갈 수 있죠. 혈관 내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혈관 내피세포의 유착과 유족, 위족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내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유주해서 손상 부위로 가게 되죠. 염증 초기에는 호중구가 염증 부위에 가장 많고요. 이후에 한 하루나 이틀이 지나게 되면 단핵구로 대치를 하게 되는데 단핵구는 염증 부위 조직 내로 빠져나오게 되면 조직구였다가 대식세포로 바뀌죠. 대식세포는 이물질, 세균, 그리고 조직이 호중구가 또 파괴시킨 그런 조직들도 있는데 그런 개사된 조직들 이런 것 모두 다 탐식해서 제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 이동을 하는 것은 주화성에 의해서 한다.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일정한 방향, 손상 부위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모든 과립구는 호중구, 오상구, 후염구죠. 그리고 림프구들은 주화성 자극에 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중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중구에게 강력하게 주화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호중구를 염증 부위로 불러들이는 물질이 무엇이냐?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
그리고 보채계 중에서 C5A라고 하는 거. 보채는 20가지 정도의 단백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C5라고 하는 것은 단백 성분 중에 5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보채는 나중에 보조하는 그런 단백 성분이거든요. 잘라질 거예요. 작은 조각과 큰 조각. 작은 조각을 A라고 붙이고 큰 조각을 이름을 B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뉴코트리엔 B4라고 하는 것들이 호중구에게 강력한 주활성 물질로 작동을 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포도상구균, 임질균, 수막구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의 유형은, 자, 이 세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화농성 균이에요. 화농성 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름을 만드는 세균이다. 그러니까 이런 균에 감염이 되면 고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화농성 염증이라고 볼 수 있죠. 장액성이라고 하는, 장액은 체액 성분이죠. 그래서 수분 성분이 많은 염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분 성분이 많은 염증이 일어난 거는 수분이 흡수되면 상처, 반응이 없이 깨끗하게 상처 치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섬유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염증이 더 많이 진행됐을 때 일어나는데요. 장애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서 섬유소도 많이 만들어진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어느 정도 치유돼서 장액이 다 흡수되어서 없어지더라도 섬유소가 달라붙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많이 일어나고요. 유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흉막이라고 하는 데서 섬유소성 염증이 일어났다 그러면 흉막은 장기 쪽에 흉막, 장측 흉막과 바깥쪽에 벽축 흉막이 있고 이 안에 원래 윤활을 시키는 흉막액이 한 20cc 정도 있잖아요. 근데 염증이 일어나서 여기에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200cc 이렇게. 처음에 장애성이 있는데 이것만 사라졌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여기 섬유소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섬유소가 여기에 많이 있었다. 그러면 장액이 흡수됐어요. 근데 이 섬유소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유착이 된다? 흉터가 크게 남는 거죠. 그래서 섬유소성 염증에서는 유착이 잘 일어나고 흉터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막처럼 이게 다 붙어버렸다 라고 해서 이 흉막 하나처럼 돼버렸다? 이거를 오가니제이션, 기질화라고 합니다. 원래 장기처럼 돼버렸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윤활하게 있으면서 호흡에 있어서 흉곽이 벌어지거나 그리고 날숨을 할 때 좁아질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 해줘 호흡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타르성은 콧물처럼 이렇게 물, 수분 성분, 점액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염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염증이죠. 궤양성은 조직이 패이고 손상되는 거죠. 그래서 위궤양이나 이런 데 많이 생기는 염증을 궤양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상구균, 임진균, 수막균에 의한 감염은 화농성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출물 특성에 따른 염증도 잠시 살펴보면 장액성 특징. 단백 농도와 점성은 낮아요. 액상 성분, 수분 성분, 체액 성분만 많은 거죠. 섬유소 없고 염증 세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액이 흡수되면 유착, 반응 거의 없이 잘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섬유소성 염증 같은 경우는 섬유소원을 포함한 혈장 성분이 굉장히 병소에 많아서 섬유소가 많죠. 그리고 염증이 더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호중구 같은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면 섬유소성 흉막염, 심낭에 섬유소성 심낭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치유가 되고 나도 호중구 그리고 섬유소 같은 것이 달라붙어서 표면이 거칠고 흉터가 심해진다. 유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런 증상도 많다. 흉터도 심하게 남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농성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포도알, 임질균, 수막균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질병으로 보면 급성 충수돌기염 같은 곳이죠. 그리고 또 질병에서 농양 같은 거, 이건 폐렴에 의해서 또 농양이 생긴 건데 이렇게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화농성 염증이 국소적으로 고름을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름집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항생제가 이 농양벽 내부로 침투하기 어려워서 배농치료나 외과적 제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벽이 터지게 되면 고름이 나오게 되고 여기는 이제 공동 캐비티를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카타르성은 점액성 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점액분비 전방에서 발생하는 염증일 때 이제는 콧물 같은 것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 같은 경우에 카타르성 염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혈성 염증 같은 경우 심한 혈관이 손상이 되게 되면 삼출물이 많아지죠. 손상이 많으니까 출혈에 의해서 혈장 성분도 많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 손상된 부위가 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섬유소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세균 침투도 많겠죠. 그러니까 섬유소성, 화농성, 장애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출혈성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급성 염증 반응에서 염증 초기 병소의 가장 우수한 백혈구는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설명할 때 살펴보았죠. 초기에 4 내지 6시간은 호중구가 제일 많이 와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세균에 저항한다. 1차 방어를 수행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균은 어느 정도 사라졌을 테고 이물질이 돌아왔고 또 호중구에 의해서 또는 세균에 의해서 조직이 괴사된 것들이 많을 텐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대식세포죠. 그래서 단핵부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서 조직에서 대식세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물질, 괴사 조직 이런 것들을 탐식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호염기구는 언제 많이 일어나죠? 네, 알레르기 반응에서 일어나죠. 호상구는 알레르기도 있고 그리고 특이적으로 기생충 감염 시 증가한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림프구는 2차 면역 과정이죠. 그래서 만성 염증수에서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항체를 형성하거나 또는 세포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염증에 2차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죠. 단핵구는 대식세포가 혈관 내에 있을 때는 골수에서 단핵구로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조직에서 특이적인 대식세포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급성 염증 후 정상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는 용해라고 했죠. 그래서 염증 부위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삼출도 일어나고 세균도 있고 괴사된 조직도 있을 텐데 이것을 적절히 호중구, 대식세포 그리고 인체의 대사활동에 의해서 잘 해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리졸루션 된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기질환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오가니제이션이기 때문에 그 장기처럼 되는데 아까 섬유소성 흉막염증처럼 그렇게 벽측 장측이 흉막처럼 그냥 달라붙어 버렸다. 이런 상태를 기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웅은 고름이 생긴다는 거죠. 섬유화는 섬유성 조직으로 바뀌어서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조직 내에 칼슘이나 이런 무기질이 쌓이게 되면 그것을 칼시피케이션, 석회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급성 염증의 결과로 보게 되면 리졸루션, 용해는 정상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여기에 세균 등을 빠르게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세포가 괴사된 조직이 굉장히 적어야지만 돼요. 삼출액, 조직 파편 이런 제거를 대식세포가 잘 해서 완전히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용해에 의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웅은 고름이 생기는 거죠. 환웅성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생기게 되고 이거는 손상 부위가 커지기 때문에 섬유성 반응, 흉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기질화와 섬유화도 있는데 기질화 상처 치유 과정하고 유사해서 유가 조직이 생기면서 그 괴사된 조직, 파편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기질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출물 혈전내로 신생혈관이 생성되면서 여기에 섬유화 조직들이 자라나고 그 조직을 수복하는 것 이거 우리는 상처 치유에서 다 배웠었죠. 그 부분이 이제 섬유화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화에서 치료가 되면 유착이나 흉터,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커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다음 문제는 흔히 결핵이나 매독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변형된 대시세포 결절이 림프구에 의해 둘러싸이는 것은 무엇인가? 네, 이거 유가종 그래놀로마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핵 같은 경우 대식세포에 들어가서도 어떤 경우에 죽지 않고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세균이니까 결핵균이 뭔가 물질을 뿜어내겠죠.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서는 사이토카인 내에서 T세포들이 물질을 알아차려요. 인터페론 같은 것을 방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모여들게 되고 림프구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것들이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데 그것을 유가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종은 지방이 쌓여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이야기를 하고요. 농양은 고름집을 얘기하는 거고 궤양은 조직이 패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 종양은 암성 덩어리를. 그래서 유가종 같은 경우는 만성염증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3개월 이상 염증이 지속되는 건데 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경과는 첫 번째는 급성염증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야. 수개월. 이런 경우에 만성염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성염증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다, 치유되었다, 또 염증이 생겼다, 치유되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담석에 의한 담낭염인데요. 이 담석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염증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낭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서서히 만성염증으로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결핵이나 매독, 나균, 한센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죠. 이런 균에 감염되었을 때는 급성염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꾸준히 인체 내에서 만성염증으로 진행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진폐증 같은 경우 소화되지 못하는 모래나 규소 이런 것들, 석탄 같은 가루들이 폐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염증 과정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 만성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렇게 류마티스 같은 경우도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염증이 진행이 되면 염증 부위가 손상도 많이 일어나겠죠. 개체 조직도 많아질 테니까 탐식 활동을 하는 대식세포들이 있고요. 2차적인 면역 반응으로 해서 림프구나 형질세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위를 수복하기 위해서 신생혈관도 자라나고 그리고 섬유화 과정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만성염증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되게 되면 흉터, 반응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3주차 급성과 만성염증 과정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해 보았습니다.